네, 지금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외환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금융 상황도 그렇고 또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실제로 좀 필요해서 오늘 긴급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지표들이 아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강도는 이 지표 숫자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로 가능한 대안들을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또 구체적인 대책들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의견들도 좀 같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을 짧게 하신 바람에 제가 길게 하기가 이런 거죠. 저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선에 올라섰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인데요. 아시다시피 워낙 환율이 1,400원대에 이른 것은 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22년 하반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떤 국가의 기초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 이 환율 급등이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 오르고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도 오르게 되어서 물가가 또 더 걱정이 됩니다. 아마 정부가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 목표치를 2.6%로 제시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3고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민간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만 외치면서 정부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전 재정을 지켰냐? 그렇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87조 원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29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수도 본예산 대비 56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외치던 재정준칙, GDP 대비 3% 이내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 관리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마저도 꼼수와 통계적 착시로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평기금 20조 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한 후에 일반 회계로 투입했습니다. 통상 국세 수익과 관계없이 예산대로 집행 후 추후 년도에 조정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18조 6천억 원을 바로 삭감했습니다. 원칙대로 했다면 약 38조 6천억 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했을 겁니다. 문제는 올해에는 각종 감세 조치로 인해서 세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될 시점인데 이 확장 재정은커녕 세수 악화를 핑계로 작년과 같이 또 재정 지출을 줄인다면 내수는 더욱 침체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선 총선을 의식에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원상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해야 정부가 이 내수 침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령화 사회 대비와 내수 진작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민간에서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홍성국 의원께서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바도 있지만 미국도 정부 주도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에 정부 주도로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질 낮은 단기 일자리라 비난할 게 아니라 연금 소득 대체율이 현재 우리가 31.6%쯤 되는데요. OECD 평균 50.7%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 외에 대표님께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이걸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도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합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PF 대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생경제대책위원회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PF발 위기 대응을 강력히 주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서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 사이에 PF 대출 잔액도 늘었고 연체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대로 경착륙이 현실화된다면 건설사의 줄도사는 물론 금융위기도 현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PF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민생 대책 제시도 없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부 전문가를 좀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또 총선 이후라서 약간 정무적인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그만큼 많이 선거가 끝나서 바로 공부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경제가 위기였을 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4월 첫 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놓고 보면은요, 일자리가 아주 잘 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밑에 주황색으로 나온 부분, 정부 부분이 미국 경제에서 정부분이 일자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놓고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정부가 올 3월에 7만 1,000개 늘었고요. 2월에도 6만 3천 개 맨 밑에입니다. 회색 6만 개. 꾸준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의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를 위한 일자리들, 그러니까 교육, 보건, 헬스케어, 보조 이런 쪽들에서 일자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우리가 칩스법에 의해서 반도체 보조금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안전판, 그런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이든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역으로 나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빨간색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이란의 이스라엘 침공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그렇게 뭐 앞으로 극단적이지가 않다로 하게 되면은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현재로서의 예측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미국 FRDA 파월 의장이 원래 올해 2%까지 물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금리를 한 4번쯤 내린다고 했어요. 3.7을 하죠. 평균이 이렇게 봤는데요. 총선을 치르는 기간 중에 이게 1.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 원화 환율은 약세가 됩니다. 약세가 돼서 이게 IMF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림인데요. 97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미국이 긴축할 때 이때 1,400원을 넘고 이때가 1,440원입니다. 어제 1,400원대를 살짝 찍은 거고요. 오늘은 1,384원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낮출 수도 없습니다. 물가는 높죠? 민생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중국, 일본은 전부 다 원자재 수입국이에요. 근데 최근에 많은 원자재들 옆에 쭉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게 코코아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5배 올랐습니다. 5배나 올랐어요. 커피도 오르고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가공식품이 되는 식용유, 설탕, 된장, 카레, 우유 뭐 이런 것까지 싹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식 물가까지도 또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밥이 4,500원 가고 있고요. 콩국수가 16,000원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된다는 거죠. 지금 제 뒤에 있는 경제 상황판 만든 지가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인가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었는데요. 계속 저희는 살펴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펴갈 겁니다. 지금 경제 전망 뭘 수정해야 되냐면은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전망이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2.1, 한국은행 2.1, 기획재정부 2.2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얘기하면서 상고하저라고 했어요. 상고하저. 왜냐하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좀 낮으니까 기저효과로 올해 하반기는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상고. 지금이 좋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맞지 않고 있고 그 밑에 가정이 되는 물가 상승률,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경제 전망을 지금은 수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1대건 22대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전환이 있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부터 연금개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지금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총선 때문에 다 뒤로 미룬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정책은 영어로 얘기하면 넥스트였습니다. 다음에 총선 후에. 총선 정책도 다 한시 정책이었습니다. 1분기 중, 상반기 중, 5월 말. 이 위기에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겠다. 이걸 정책이라고 첫 번째 환율 올라가는데 이걸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를 운영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 말이지만은 저희들이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물가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인데요. 가계부채 2,000조, 기업부채
700조 정도 됩니다. 4,700조가요. 대출금리가 2% 오르면 1년에 얼마입니까? 거의 100조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계만 따져보게 되면은 가계 외채 2,000조로 놓고 대출금리 2% 하면은 얼마입니까? 40조죠. 연간 이자를 이미 40조를 더 지금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지급한다고 했을 때 누가 소비하겠어요.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46조 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결의해준 예산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안 넣어서 잠겨놨습니다. 그것만 써도 이번 이자 비용에 상당히 영향이 되겠죠. 부동산 문제, PF 문제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우리가 급히 시급히 챙겨야 할 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유통 생태계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가 1,000조 원이나 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던 이런 데들이 지금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ELS 문제 4월 달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관심도 없지만 주가가 올라가길 좀 바랬었는데 여전히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내 ELS도 어려울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 저희 민주당에서 마련하고 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요. 꼬랑지를 확 내리고 있습니다. 소유 지배구조 문제, 대주주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고서 끝나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5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21대 끝까지 챙기고 22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세수 결손문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게 저축은행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 기재위와 정무에서 많이 챙길 거고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를 빼면은요. 반도체 나머지 부분은 수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수출은 괜찮고 내수는 나쁘다고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좋은 거 사실이에요. 어느 한 방만 좋아지다 보면 하반기 되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구조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1990년에 버블이 깨지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이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생각해서 긴축을 3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긴축해서 재정 흑자를 냈습니다. 90년, 91년, 92년. 그래 놓고서 잃어버린 30년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모든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동수 의원께서 코멘트 있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또 김태년 위원장님,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상황이 위급합니다. 이 고물가의 내수 부진에 또 중동발 위기까지 대외 요인까지 겹쳐 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정말 국가 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국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건전재정만 외치고 있어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걱정스럽습니다. 1, 2월에 국세 수입이 58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로는 3조 8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대급 세수펑크 이전인 재작년 국세 수입 70조에 비하면 여전히 지금 부진합니다. 올해 국세 수입의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8%였는데 최근 5년에 16.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 2월 진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에 한국은행 일시대출금으로 32조 5천억을 땡겼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이고 이자 지급만 벌써 63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건전재정을 표방한 감세정책 추진으로 세수는 부족한데 선거용 재정 투입은 확대됐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 2월 이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는 혜택 받는 조세 지출 규모는 15조 4천억으로 추산됩니다. 고소득자 대상의 조세 지출은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는 한 10조 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15조 5천억, 작년에 14조 6천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고소득자의 감세 규모가 54%나 늘어난 겁니다. 이런데도 부자 감세가 아니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세수 비중도 늘었습니다. 전체 개인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 중에서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은 각각 2022년도에 34%였고 2023년도에 33.4%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2019년도 이후에 5년 만에 최대인데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 지출 총액은 77조 1천억 원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걷기로 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나 재정을 통한 정부 지원이란 점에서는 같지만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했는데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자가용 이용하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가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정책이라면서 비상시국에 단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가 전년 대비 4조 2천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최소 2조 원가량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말 기습적으로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조제 기준 상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60% 최저치를 결정해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윤석열 정부는 자산가 감세 정책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에 서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는데 부자 세금을 깎아준 다음 나라 살림 무슨 돈으로 꾸릴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불용액이 45조 7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불용액입니다. 지방정부에 돌아갈 교부금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수 부족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 예산인 의료급여의 불용액이 7천억 원, 고령 측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 원.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화의 약자 보호 등 연대와 공정의 가치 확립에 집중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 취약계층 예산 1조 원이 불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에서 총선 참패 후 최초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란 형식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더 실망스럽습니다.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은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경제정책 방향, 특히 국가재정의 역할을 팽개치는 부자감세 기준은 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부자감세 추진을 폐기하고 세수를 확보해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기영 의원
코멘트하겠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발 기우길 바랍니다. 최근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위기설이 단순한 기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이스 신용평가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경우 향후 최대 1조 9천억 원 정도의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고 캐피탈사가 최대 5조 원, 저축은행이 최대 4조 8천억 원의 부동산 PF 추가 손실이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손실의 이 금액을 합하면 도합 약 11조 7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새마을 금고 등에 대한 부실 예상 규모는 아직 제대로 추정돼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은 금융당국이 내놓고 국회에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금감원 관계자들이 신평사 분석이 과장됐다라고만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특히 정무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융감독원에게 지속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자료만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늦장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보물가 때문에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부동산의 경기 부진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PF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태형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대주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장이 뉴욕 IR 다음 달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금융감독원 수장이라면 무엇이 현 시국에 맞는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부 여당에서 총선 때문에 지금 PF 문제가 나왔지만 이거는 지난해부터 처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2금융권의 연체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아마 대단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코멘트 하실 의원님도 계십니까? 예. R&D 관련해서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 R&D 예산의 대규모 삭감이라는 것이 우리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삭감하는 그런 것이라는 관점이 주된 것인데 실제로 이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안으로 5조 2천억 삭감된 R&D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유성구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2천억 원의 R&D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생산 유발 효과 10조 4천억 원. 그러니까 곱하기 2 정도 되는 겁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감소된다. 부가가치는 4조 1천억 원. 고용은 한 6만 명가량.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전 지역이 한 6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의 일자리 또 생산 유발 효과 등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R&D 예산을 단순하게 무슨 카르텔 운운하던 것이 그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했으니까 총선 직전에 R&D 예산을 대규모 복원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R&D 예산은 시급하게 좀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로 코멘트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은 대표님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느낀 거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했는데, 이 원래 민간 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 아닙니까? 원래 경제의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가계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 기능을 강화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버리는 이거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은 언제나 진리다. 근데 이게 균형도 좋은 균형이 있고 나쁜 균형이 있는데 지금은 나쁜 균형을 마치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그 균형만 맞으면 규모가 늘든 적든 상관없이 좋은 거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좋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 감세 문제도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려야 될 시점에는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들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가지고 축소시킨 만큼 또 지출을 줄여가지고 이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거는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죠. 해악. 이 점을 좀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용기를 가지고 좀 대통령에게 진언도 좀 하고 정책 제안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문가이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사로부터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얘기조차도 하지 못하면 그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균형 상태를 절대 진리로 믿는 잘못된 지휘자가 있으면 직업 공무원들이 그 점을 지적을 해줘야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좀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러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특히 경제 운용에 있어서 이걸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위기 특위에서도 좀 이걸 좀 검토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 답답한 것이 정부의 촉구만 해요. 그러니까 집행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감시 견제 기능을 하고 이제 입법을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 좀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씩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이 처분적 법률들을 좀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허용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저는 신용사면 이런 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그런 거는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사면이라든지 또는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자꾸 편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를 제도화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는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상태로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이런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 상황을 맡기기에는 너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오늘은 곧 두 가지 점 한번 챙겨주시고 회의는 비공개로 바꿔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